부경대학교 계실 때도 뭐 유럽 학회를 만드시고 또 그 회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우리 지금 창립 멤버인데 한 번도 강의도 안 하시고 그래서 좀 제가 부탁을 드려서 좀 우리가 잘 모르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전쟁 자체 있잖아요. 그 전쟁 자체는 뭐 서해기자는 그 잘 아시겠지만은 그거는 좀 플러스 지금 저 이란 전쟁 있잖아요. 이란의 그 뿌리가 페르시아 아닙니까? 그 페르시아하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그 저기 살라니스 그래서 좀 페르시아 얘기 좀 하고 좀 광범위하게 이해하게 그러니까 해전 자체만 너무 이렇게 들이하지 마시고 예전 부탁드려서 우리 오늘 강의를 같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 정혜진 교수님도 따뜻한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책 소개하는 요 뒤로 앞으로.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복죽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이수신 리더십 연구에 고명하신 회원님들과 또 여러 청중분들을 모시고 99회 세미나에 발표를 하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명랑해전이나 살라미스 해전의 어떤 그 전술 이런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주변의 전후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세계사적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 중심으로 하고요. 특히 명랑해전은 저보다 너무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살라미스 해전과 그 전후에 대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그 2500년 전으로 우선 이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오프닝 페이지로 2500년 전쯤 되면 소크라테스께서 살아계실 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대 유럽 문명에서 우리가 몇 가지가 시중에 조금 다르게 알려진 게 있어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짚어가면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매 학기 기말 시험에 객관식으로 내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너 자신을 알라. 이거 제일 많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리는 게 뭐가 틀리느냐 하면 악법도 법이다. 이게 의외로 이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 자신을 알라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소크라테스님께서 인용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그걸 강조를 하셨다. 뭐하고 비슷합니까? 두 번째,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런 통찰이 있는 자신이 그것 때문에 가장 현명한 걸로 평가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소피스트들과 그 길거리에서 토론을 하는데 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형 선고 받는데도
좀 미움을 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찰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소크라테스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시고요. 4번은 뭐냐면은 악법도 보이다는 일본 법학자가 그 실정법 자기 책을 적으면서 그 소크라테스가 뭐 이래 사형 선고를 받아들였던 것이 실정법을 법치주의를 받아들인 거다, 실정법을 받아들인 거다 하고 그 적은 그것이 와전이 돼서 악법도 법이다가 소크라테스님이 하신 말씀으로 됐으니까 4번은 완전히 와전된 거고요. 1번은 요거는 델포이 신전, 그러니까 그 당시 아테네에서 조금 떨어진 델포이 신전 안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그래 문구입니다. 문구를 소크라테스님이 아테네 거리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틀리지는 않는데 소크라테스님의 처음 격언이다. 여기에는 좀 차이가 있다. 예. 그렇게 한번 이제 오프닝 페이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살라미스 해전은 결국 페르시아와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그리스는 그 국가가 어떤 그 전체 통일 국가로 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 정도, 뭐 아테네 하면 서울보다 뭐 여기 뭐 중구 정도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였던 그런 그 도시 국가였고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페르시아 역사를 지금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3000년이나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살라미스 해전과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고대 제국부터 오늘날 어디죠? 이란입니다. 이란에 이르기까지 3000년의 장대한 역사를 가지고 또 소멸되지도 않고 유지되고 있는 대단한 국가였다. 그리고 고대 이 당시 살라미스 해전이 벌어졌던 그 당시에는 세계,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정도의 대제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세계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그것이 아케네미스 왕조의 탄생으로서 세계 제국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6세기가 되죠. 그래서 이란 고원의 파르스 지방에서 일어난 작은 부족 국가가 이렇게 세계 제국으로 된 것입니다.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페르시아 쪽은. 그래서 아케메네스 제국은 BC 550년에서 330년인데 키루스 대왕이 이 아케메네스 제국의 창시자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와의 그 전쟁, 그래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시작한 왕은 다리우스 1세와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을 한 왕은 크세르크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은 오늘날 페르세폴리스에 가면은 이때 고대 왕국의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아케네메스 왕조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이제
그 그리스에서도 좀 많이 지나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드디어 세계 정복을 나서죠. 그때 아케메네스 왕조가 망하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알렉산더 대왕도 그 아케메네스 왕조의 모든 풍습과 제도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받아들여서 서양 문명, 즉 유럽 문명 혹은 서양 문명의 큰 줄기 중에 하나인 헬레니즘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은 젊어서 죽게 됩니다. 바빌론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후계자들이 나누어서 지배를 하지만 페르시아의 그 왕족들은 파르티아 제국으로 이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산조 페르시아로 이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고대 왕조들이 끝나고 드디어 이슬람이 정복하게 됩니다. 그 지역을. 그래서 이제 종교 변화까지 일어나고 페르시아 문화는 그대로 또 상속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요런 것이 이어졌다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사파비 왕조가 이어져서 이 왕조부터는 현대 이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화 혁명에서 열강의 간섭, 즉 여기 이제 석유가 터지기 때문에 이제 열강의 간섭이 생겨나고 팔라비 왕조가 친서방의 왕조가 탄생하는데 거기에 반기를 든 1979년 혁명으로 현재의 그 정교가 되는 현대 이란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는데 이제 그 살라미스 해전을 보기 위해서 참고하실 것은 요게 오늘날 그 페르시아 제국 분홍색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국가 이름이죠. 터키, 그 다음에 이란이 요 아까 페르세폴리스와 수사라는 것을 지고 있는, 그래서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을 물려받고 있다. 지형이나 모든 그 문화유산을. 그 외에 이제 탄 시리즈 국가들이고요. 네, 이래서 이란의 지정학 위치와 자원이 이럴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놀라운 거는 우리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 페르시아의 그 수사에서 여기 그 에게해까지 이쪽이 아테네가 됩니다. 그 에게에 지나서요. 요까지 길이가 2,400km입니다. 여기에 그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길과 같은 그런 길을 닦았던 그런 대단한 대제국을 이뤘고 그 세계적인 유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페르시아였죠. 요건 이제 나중에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지도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요게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로마 제국이 가장 영토가 컸을 때 넓이고요. 요건 뭐냐면 오늘날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 영국이 빠지고 27개 회원국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인데 이걸 비교해 보면 페르시아는 550만 제곱킬로미터였고 로마 제국은 500만인데 혹 학자에 따라서는 600만 제곱킬로미터였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유럽연합은 423만. 그래서 비교해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큰 영토를 가졌었다. 인구 수는 적지만
그 당시 세계 인구 대 비율은 가장 높은 44%를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그 당시 세계 대제국과 그리스라는 도시국가가 전쟁을 맞붙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 것은 이제 현대 이란이고요. 그래서 페르시아 역사는 3000년을 관통하는 주제고, 오늘날 이란 또 미국이 그렇게 폭격을 했는데도 없어지지 않은 이런 끈질긴 그런 전통이 있다는 것을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드디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들어가는데, 살라미스 해전은 그 10년 전인 BC 490년에 마라톤 전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마라톤 전투가 벌어진 것은 이오니아 반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오니아 반란이 아까 그 수사에서 그 길 2,400km 길이 났던 그 에게 주변까지가 이제 여기가 이오니아인데요. 이오니아 여기에서 그리스 계통의 사람들이 그 살고 있는 지역에, 여기에서 원래는 이제 그 소아시아 리디아인들이 같이 있을 때는 적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정복하면서 사사건건 이제 간섭을 하고 조공도 요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그리스 쪽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또 아테네가 이 반란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테네 도시국가가. 그래서 이 아테네가 반란을 지원하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 근본 뿌리 그리스 본토를 쳐야 되겠다 해서 일으킨 것이 마라톤 전투가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가 볼 때는, 왕이 볼 때는 그리스 뭐 아테네 이건 뭐 우리 군사 몇 명만 보내면 당장 뭐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마라톤이 됩니다. 여기가. 예. 그 다음에 요 옆이 아테네가 되죠. 예. 그래서 아까가 요쪽이 이오니아가 되죠. 그래서 이제 다리우스 왕이 다티스 장군을 사령관으로 해서 25,000명에서 3,000명의 병력을 그리스로 출항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 측에서 페르시아 대군의 출정 소식을 듣고 스파르타에 지원 요청을 하는데, 스파르타의 강력한 용병들이 있지만 스파르타에는 또 특별한 또 전통이 있습니다. 스파르타의 종교 축제 기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서 그 출정을 굉장히 망설이고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스파르타에서 아테네에서 스파르타의 그 출정을 요청하러 보낸 그 파견된 그 사람이 달리기를 해서 스파르타까지 간 거죠. 그건 조금 이따가 마라톤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000명에서 3만 명 되는 그 페르시아의 군대가 이 마라톤 해변에 다가와서 이제 마라톤의 평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르시아는 기병 위주입니다. 기병 위주로서 하기 때문에 마라톤 평원에서 이제 전투를 일으키고, 이제 그리스 군대는 위쪽에 유리한 위치이긴 하지만 뭐 군사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10,000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반, 3분의 1, 뭐 그 정도 되는 쪽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수적인 열세지만 요 장면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 군이
이렇게 가운데로 쳐 들어올 때 뒤로 물러나면서 양측에서 포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덕분에 이 페르시아 군사가 오히려 양쪽으로 포위가 됐다는 거죠. 포위가 돼서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도망을 갔는데 이게 도망가는 데서 저 점선으로 된 부분이 그때 당시에 뻘 지역이 됐답니다. 갯벌 지역.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바람에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 그래서 페르시아군의 사상자는 6,400명, 그리스 사상자는 192명으로서 완전히 마라톤 전투에서는 페르시아가 대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 다티스 장군은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에서 배를 타고 바로 모든 아테네의 모든 군사들이 마라톤으로 왔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빨리 아테네 쪽을 치러 배를 타고 움직입니다. 그때 마라톤에 있던 그리스 군사들은 아테네가 완전히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투로 인해서 너무너무 몸이 지쳐 있었지만 그때부터 전 행군을 군장을 완전 군장을 하고 그냥 밤새워 아테네로 진격해서 배가 도착하기 전에 앞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아테네 바닷가에 도착한 페르시아 군들이 이건 안 되겠다 이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간 것이 이제 마라톤 전투의 승리가 됩니다. 그때 이제 여기 잘 나오지가 않는데 제가 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평원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한 것이 마라톤에서 25마일을 달려서 전령이 아테네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알려주는 그것이 마라톤의 기원이 됐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마라톤의 속설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전투의 승리 요인은 이때 수적으로 열세했지만 우선 장명이 요게 청동 갑옷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방패와 긴 창인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요. 요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그리스 군대의 팔랑크스 대형인데요. 이것이 긴 창으로 줄을 지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앞열이 무조건 진격을 하거나 전투를 하는데 특히 페르시아가 기병이거든요. 기병이 이렇게 오면은 이런 팔랑크스 대형이 쭉쭉 있다가 그 기병에 갖다 버티면은 말 기병대가 힘을 못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긴창하고 육탄전을 해도 이 긴창으로 먼저 이렇게 거리가 안 되니까 여기 육탄전을 해도 이 팔랑크스 대형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리고 이 훈련이 벌써 이렇게 잘 되어 있는 형태였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페르시아의 또 옷을 보면 이게 다 천으로 된 옷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패도 보면은 뭐 청동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방패도 좀 허술한 화살이 뚫리는 창이 뚫리는 그런 거였고 기병과 화살 이걸로 주 무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는 승패가 갈라졌다. 그래서 마라톤 전투의 역량으로서 이겁니다. 그래서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독립을 유지하게 됐고 페르시아 제국이 서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중단시켰고 그 다음에 마라톤에서의 승리는 다른 그리스인들에게 굉장히 용기를 줬고 그 다음에 마라톤에서 실제로
마라톤에서 이게 무너졌으면 서양 문명이 유럽이 형성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라톤의 기원에서 요까지가 일반 속설입니다. 그래서 그 속설이 나오게 된 것은 그 전령 이름이 베이디피데스인데 요 시가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제목입니다. 그 시를 이거보다 바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위원인 미셸 브레앙이 근대 올림픽 장거리 달리기 종목으로 제안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25마일을 했는데 왜 요즘 26.219 마일이 됐냐면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마라톤 레이스가 그 영국 버킹엄 궁전 로얄 박스까지 오도록 하는 곡 때문에 조금 25마일에서 늘어난 것이 고정이 된 겁니다. 고정이 된 것이 오늘날까지 42.195km가 된 거고, 자, 그러면 그 페이디피데스라는 전령이 25마일을 뛰어서 성전보를 정했다고 하는 그 속설의 그 시가 그 실제 아테네 마라톤 로드 옆에 동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헤로도투스의 역사 육근에 보면은 25마일을 뛴 것은 페이디피데스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페이디피데스는 이런 어마어마한 장거리를 뛰은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대군이 온다고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빨리 스파르타 도와달라 하고 보낼 때 전령이 간 겁니다. 그때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카톡도 없고 그러니까 뛰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이게 갖고 그 다음날 해서 한 2박 3일, 1박 2일 정도 길게 잡으면 그래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페이디피데스는 이렇게 뛰었는데 여기 가서 또 25마일을 페이디피데스 보고 가서 성전보를 전해라 하지 않았을 거다는 거죠. 예. 그러나 요게 대해서는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대해 요까지만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에 그런 게 있어서 그냥 막 이래 뭉뚱그려서 그런 속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실제 이 거리를 뛰는 것은 거리가 246km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153마일인데 요거는 1983년부터 매년 9월 하순경에 이 검정색 노선을 띠는 스파르타 슬론이라는 아주 246km를 뛰는 장장 역주를 하는 스파르타 슬론이라는 울트라 마라톤, 울트라 마라톤이 개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기리기 위해서요. 이제 그래서 마라톤이 이제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그러면 페르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다리우스 1세는 이제 이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다시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하다가 사망을 하게 돼서 아들 크세르크세르 1세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래서 그 유지를 받아서 이 그리스를 치려고 하겠는데, 이 준비가 뭐냐면,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그때 마라톤 전투에서 좀 미리 전쟁을 하기 전에 타격을 입은 것이 이 지역에서 태풍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나서 많은 그 군사의 손실이 있었어요. 배의 손실이. 그래서 여기에 운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헬레네스 폰트라는 요게 이제 에게인데 요 해협 헬레스폰트 그다음에 요게 보르포스 해협 요게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거죠. 땅에. 그런데 요걸 지날 때 이제 폰트 브릿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걸 지나서 이렇게 가는 그 준비를 3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보면은 아까 요 다음 그림에도 있으니까 요 앞쪽이 굉장히 그 바다가 험하고 태풍이 잘 오는 곳이라서 요쪽 그 운하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대단한 그때 당시에서는 토목공사였고 페르시아가 유럽 대륙에 남겨놓은 흔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크세르크세스 운하라고 하고요. 이 토목공학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헤로도투스가 이렇게 글에 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확대하면은 요쯤 됩니다. 크세르크세스 캐널 운하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 자치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2008년에 영국과 그리스 엔지니어들이 지질 조사를 해서 찾아보니까 역시 실제로 그 운하를 건설한 것이 맞고 그것이 실제로 있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돼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시의회에서 중요한 유적지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했던 것이 또 폰툰 브릿지라는 것인데요. 요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헬레네스폰트,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페르시아에서 여기로 건너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요런 형태로 배를 이렇게 이어놓고 위에 나무로서 이어지고 그 위에 말들이 놀라지 않게 잡초나 수풀로 덮었다고 합니다. 그냥 평지처럼 보이기 위해서 말들과 이런 군대가 이렇게 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서 이 준비를 3년간 했고요. 이 자료는 미국 휴스턴 공과대학에서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크세르크세스 1세 침공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원전 480년, 아까 마라톤 전투는 기원전 490년. 그래서 480년에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고 이제 그리스를 침공하는데 그 숫자가 뭐 어떤 데서는 뭐 100만 대군을 이끌었다 이런 것도 있는데 현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석한 견해에 의하면 1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100만 대군까지는 되지 않을 거다. 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이때는 뭐 대군이 온다는 것이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3년 동안 준비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모두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스파르타가 출정할 형편이 못 됐습니다. 여기에 드디어 이제 여러분 영화 300 아시죠?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장면이 레오디나스 스파르타 왕이 그 결사대 300명을 조직해서 그 페르시아 대군을 막게 됩니다. 그때 또 델포이 신탁에서는 스파르타가 전쟁에서 왕을 잃을 것이다 하고 이거는 그 300의 영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제 맞붙느냐 하면은 300명만 간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연합군, 그리스 연합군들이 붙어서
뭐 몇천 명 이래 붙어서 한 7, 8천 명이 이 10만 명에서 30만 명, 막 그냥 중간에 20만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20만 명의 대군을 이 지역에서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왜 이 지역을 택했느냐 하면은 이 지역이 여기 산이 됩니다. 그리스가 가보시면 알지만 전부 산지, 우리나라보다 더 산지예요. 예, 척박한. 거기에 통로라 해봐야 여기가 바다거든요. 그럼 여기밖에 없고 여기 또 쏙 들어간 데에서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좁은 통로에서 페르시아군을 맞아가지고 이틀 동안 버티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죠.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의 모든 정예군도 다 막아냈는데 그리스의 배신자, 내부의 적이 항상 적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내부의 적이 결정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배신자 엘피알테스가 페르시아군에게 요 협곡 말고 요렇게 돌아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뭐 영화에는 엘피알테스를 무시했고 좀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건 각색이고요. 영화 각색이고 좌우간 그리스의 배신자 엘피알테스가 이걸 가르쳐 줘서 그리스의 그 수적으로 열세인 그리스 정예군들, 스파르타의 정예군이 포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장렬하게 그리스 레오디나스 왕이 전사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장면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죽게 되지만 이 얘기가 레오디나스의 왕의 장렬한 죽음이 오히려 그리스군은 여기서 전멸을 합니다. 전멸을 하고 일부 레오디나스 왕이 대피를 시켰지만 남아있던 군사들은 전부 전멸을 하는데 이 패배가 오히려 그리스인들에게 결사항전의 정신과 자유수호를 위한 자기 희생 정신으로 오늘날까지도 영화가 될 정도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이 테르모필레 전투의 정신이었다. 그래서 이 테르모필레의 기억은 압도적인 역경에 맞선 용기의 상징으로서 어떤 운명 앞에서도 자유와 도전의 정신을 고취시킨 그 전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상으로 기리고 있는 거고요. 그 내용으로 요 참고 자료인데 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승리를 뚫고 간 페르시아군은 파죽지세로 아테네까지 그냥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도착해서는 아테네를 신전까지 전부 이렇게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페르모필레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시민들을 아테네를 떠나서 아테네를 비우게 됩니다. 소개라고 그러죠. 예. 이 아테네를 비우고 살라미스와 에기나 섬으로 대피를 합니다. 이거 표시하는데 이게 해수욕장 표시인데 현대 지도를 가져온 겁니다. 이 표시가 제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가까운 쪽으로 피했고 요 지역이 이 협곡이 되는 거죠. 우리 명랑해전에 울돌목 유사한 정도로 좁은
해수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페르시아군과 그리스 해군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치가 어떻게 됐느냐면, 요거 이제 아테네를 크세르크세스는 이 유적을 다 파괴시키려는 그 의도는 그리스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또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 1세의 복수, 여기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요게 이제 살라미스 섬이고요. 이 살라미스 해전을 이끈 그리스 측 장군의 이름이 데미스토클레스입니다. 그래서 데미스토클레스는 그러면 모든 그리스 도시국가가 그 정권을 줬느냐면, 도시국가들은 다 각자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럼 모여놓으니까 어떤 판단을 했겠습니까? 스파르타가 가장 용맹하죠. 그러니까 또 스파르타 지형이 방어하기에 아주 험하게 생겨서 방어하기에 좋다 해서 전부 모든 그리스 군대가 이렇게 스파르타는 한 이 정도 있죠. 아까 그 그림에 따라서 이게 잘못 올라가면 또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보면 이 정도 스파르타가 있는데, 여기 가서 준비를 해서 전열을 정비해서 페르시아 군대를 맞이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데미스토클레스만이 그게 아니다. 결국은 페르시아 이수신 장군님하고 생각이 여기서 같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멀리서 보급을 해야 되니까 보급로를 차단하려면 바다를 장악해야 된다. 그게 이제 테미스토클레스의 주장인데, 그게 도시국가 숫자하고 안 되는 거죠. 밀리죠. 그러니까 테미스토클레스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그때 마침 테미스토클레스가 중심으로 해서 이수신 장군처럼 그리스가 해군이 위주가 아니었는데 그때 배를 준비해 왔다는 거죠. 군함을 만들어 왔다. 그게 3단 노선이 됩니다. 3단 노선을 그리스가, 그러니까 아테네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척이나 되죠. 그러니까 데미스토클레스는 혼자지만 마지막에 승부수를 띄워서 스파르타로 가자고 그러면은 내가 200척을 모두 빼겠다. 그러면 나는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안 넘어가네. 오, 너무 많이 넘어갔다. 그래서 전략회의에서 이제 테미스토클레스가 잘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일단 이제 살라미스에서 이제 해전을 벌리기로 최종 결론이 나서 다음날 테미스토클레스는 병사들을 모아놓고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게 우리 아까 그 또 책에 남아 있습니다. 그 연설이. 그래서 그 연설이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 되죠.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서 이제 하는데 이 전략이 이거 따로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전략은 먼저 그 테르모필레 우회로를 가르쳐 줬던 그리스에는
그 배신자 경험이 한 번 있잖아요. 그걸 한 번 더 써먹는 겁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배신이 아니고 배신인 척 하면서 전부 살라미스에 겁먹고 모여 있어서 이쪽으로 도망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을, 여기가 크세르크세스가 아테네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전이 벌어질 것을 딱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페르시아의 군대고요. 육군.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리스의 육군이 있고, 요건 그리스는 항상 연합군입니다. 그리스의 동맹군이라 그러죠. 요 해군이고요. 요 분홍색이 보라색이 페르시아의 해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크세르크세스 왕이 일부를 요쪽으로 보내서 요 해협을 차단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요 좁은 데로. 그러니까 이 좁은 데로 들어오니까 역시 이 처음에 그리스 해군은 조금 뒤로 물러납니다. 더 들어오자마자 테미스토클레스가 반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테미스토클레스가 그리스 연합군이 공격을 하니까 여기서 처음에 깨지는 것이 3단 노선은 앞에 청동으로 레입을 씌워놨어요. 그래서 3단 노선은 그러니까 충돌해서 적 함선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함선이 깨지니까 1열, 2열, 뭐 1000척이라고 그러는데 적어도 뭐 300에서 500척이 여기서 좁은 데서 들어가니까 이쪽에서 부서지고 하니까 후퇴하는 거,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왕이 보고 있으니까 뒤에서 도망갈 수 없으니까 더 들어오게 되고 이러니까 여기서 페르시아 300척이 엉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엉킨 장면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그러니까 군함의 옆구리를 그리스 3단 노선이 가서 쳐서 이것이 거의 두동강이 났다고 합니다. 네, 이런 그 전략으로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지금 이게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 엉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엉킨 장면의 그 그림. 그래서 부수고, 그 다음에 부수고 나면 뭐 어떻게 전략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에서 이 살라미스 해전의 가장 수훈인 그리스의 3단 노선이 됩니다. 요 앞에 요것이 청동랩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으로 그 적 군함의 옆구리를 치면은, 그러니까 우리 뭐 거북선이나 판옥선이 했나요? 하여튼 거북선이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노는 3단으로 됐고요. 그래서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기동성이 좋았다. 그래서 이 내부를 보면 3단 노선의 내부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실제 노를 젓는 형태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살라미스 해전 끝나면은 그 전쟁이 사실은 끝나고 페르시아는 뭐 200~300척이 뭐 부서졌다 하더라도 이 거대한 대제국은 뭐 사실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냥 그 전쟁 한 번 졌다는 거죠.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는 이제 본국으로 여기 와서 자기 원래 궁전으로 수사로 2,400km를 큰 도로를 따라서 돌아왔고, 이제 유능한
장군을 내세워서 마르도니우스라는 장군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를 침공하게 하는데 그 실제 전쟁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외교수를 벌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스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이간질을 하는 거죠. 스파르타 가서 뭐 좀 하고 아테네 가서 뭐 좀 하고 뭐 이렇게 위에 가서 뭐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이간질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맥혀들지 않으니까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플라타니아 전투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여기서도 처음에는 페르시아 군대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평원입니다. 평원에는 기병전이 유리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 우세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리스 본토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군의 보급로를 페르시아가 차단을 해서 거의 승기를 잡는 듯 했는데 적장이 두 번째 큰 전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군대의 약점은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 군대는 자기 가족을 두고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걸고 나온 군대이고 또 평소에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훈련을 엄청나게 하는 그런 전사로 키운 군인인 반면에 페르시아는 그 정복한 지역에서 야, 너 몇 명 차출해 해서 마지못해 끌려온 군인들이죠. 그러니까 적장이 죽어버리니까 그냥 오합지졸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다 이긴 전쟁을 페르시아 측이 물론 패배를 하게 됐고 이 평원에서 붙은 거죠. 그러면 이건 기병 위주인 페르시아가 훨씬 유리한 전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를 못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러나는 중에 미칼레라는 것은 아까 에게해의 이쪽 이오니아 지방에 있는데 여기에서 피시네가 있는데 여기에 그 아테네 군사들 그리스 군인들이 가서 여기 미칼레 전투에서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리게 됩니다. 이로써 사실은 그리스 이 미칼레 전투까지가 그 외에도 소소한 그 전투가 있지만 이름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함대가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이후부터는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전투에서 그리스의 팔랑크스 대형을 유지하는 그 그리스 용병을 오히려 사가지고 전투에 나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칼레 전투 이후에는 스파르타는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는데 아테네는 이 지역 아까 얘기했던 에게해 요니아 지방에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역을 전부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델로스 동맹을 만들어서 조그만 여러분들 그 아테네 가보시면은 그 아테네 신전 있는 아크로폴리스하고 그 한 중구 정도 될 거예요. 여기 그 정도 되는 그 나라가 이 전쟁의 승리를 인해서 아테네 제국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순간 몇백 년 동안에는 아테네 제국과 같은 에게해의 왕자가 된 거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펠로폰네소 전쟁, 즉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붙으면서 이제 그리스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대니까는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정리하면 처음에 BC 490년 마라톤 전쟁, 그래서 10년 뒤에 아들
페르시아 왕의 아들이 준비를 10년 동안 준비해서 테르모필레 전투, 그 다음에 파죽지세로 아테네를 불태워버리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제 깨지고 난 다음에 아까 플라타니아 대평원에서 또 결전을 붙었지만 전쟁을 일으켰지만 다 이겨간 전쟁을 장군이 죽는 바람에 죽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 미칼레 전투에서 짐으로 인해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데미스토클레스는 그 다음에 아테네가 아테네 제국으로 되기까지 이 전쟁에 복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데미스토클레스가 이제 거의 정권을 장악하죠. 그러니까 이게 또 재미있습니다. 데미스토클레스는 그 스파르타는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냥 자기들 일상생활을 하는데 데미스토클레스는 스파르타를 속여가면서 그 성벽을 쌓게 되고 피레우스 항구를 요새화하고 또 민주정을 강화하게 되어서 하청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정 플러스 아테네에는 어떤 제도가 있느냐 하면 도편 추방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조금 생략했습니다만은 데미스토클레스가 이렇게 거의 전행을 할 정도로 권력을 휘두르니까 이때 나온 것이 도편 추방 제도로 몇 년에 한 번씩 그 도자기 파편에 추방해야 될 위험 인물 이름을 적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데미스토클레스 이름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데미스토클레스가 10년 동안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가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선 데미스토클레스 자기 업적을 끊임없이 과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참조가 되려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그 불안을 느낀 그 다른 귀족이 있겠죠. 엘리트들이 친스파르타 귀족 세력이 스파르타하고 또 짬짬해서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결국은 내불 의혹도 불거져서 도편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 증거도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테네 아고라에서 데미스토클레스의 이름이 새겨진 도자기 파편이 수천 장이 발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로 그것이 증명이 됐다.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이 하루아침에 이방인이 됐다. 그런데 여기에 마침 또 떨어진 게 추방만 되어 있으면 10년 지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여기에 그 스파르타 장군이 페르시아 내통 사건,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워낙 재력이 좋으니까 어떻게든 이래 전략을 한 거죠. 그래서 반역죄가 생기니까 여기에 연루가 됐다 해서 데미스토클레스도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전환이 일어나는데 살라미스의 성자가 패자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페르시아에서 기사회생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로 망명을 해서 페르시아의 말도 배우고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가 죽고 그 아들 왕에게 잘 보여서 페르시아 총독이 됩니다. 대단하죠. 예, 그래서 세계 도시의 영지에서 총독으로서 살다가 죽음에 대한 전설은 황소피를 마시고 자살했다고 하는 플루타코스 영웅전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자연사를 했다는 것은 투키디데스와 현재 학자들의 견해는 자연사 했을 것이다. 그래서 역설적인 결말을 보면
아테네를 페르시아로부터 구한 이 영웅은 조국에서는 버림을 받고 오히려 적국에서는 총독으로서 대우를 받았고 훗날 그의 무덤과 동상이 세워졌으며 그의 유해는 비밀리에 아테네로 돌아왔다 하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 관한 역사적 근거와 사료와 유물은 이런 그 자료에 근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참고 문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살라미스 해전의 이 스토리는 이렇고요. 오늘의 이제 마지막 단락이 되는 비해전 승리의 메커니즘과 지휘관의 리더십, 즉 살라미스 해전과 그런 명랑 대첩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무려 480년과 BC 480년과 이거는 1597년, 2000년의 차이가 있는 이 두 해전을 비교 연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한번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고명하신 회원님들 그 의견을 듣고 제가 이것을 논문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최종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선 연구 개요 목차는 이제 이런 형태로 제가 구성을 현재 해봤고요. 그 다음에 명랑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비교가 가능한가 이 관점에서 좁은 수역에서 우세한 적 함대를 격파한 지역, 그러면 왜 열세 전력이 협수를 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동안 주요 참고 자료로 했던 것들은 요건데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참고 문헌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우리 지용희 이사장님 이 책이 굉장히 그 모든 이순신 장군의 전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언급했고 최인호 작가님께서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데도 보면은 실제로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명랑 쪽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명랑 해전이 일어나는 것을 그 지용희 교수님께서 그 묘사한 것을 보면 어떤 소설가보다도 영화보다도 그 묘사를 그러니까 소설가가 되셔서도 될 정도로 정말로 다시 한번 그 책 초판이 2016년이었던가 그렇죠. 그런데 초판 이후에 이제 제가 다시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봤는데 정말 문자가 저절로 책장에 넘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